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18일 수요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요, 함께 읽어가면서 방송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어제 제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방송을 통해서 제가 우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사 하나를 함께 읽어봤잖아요. 이 방송을 보시고 우버에 관련된 정말 현지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오셨습니다. 이 글을 남겨주신 분의 성함은 존성리님이고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 투자자입니다. 투자 시작하면서 우버 운전도 하고 우버 배달도 하는데 매일 저녁마다 조금씩 투잡으로 합니다. 예전에는 중간에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은 논스톱, 하루 4-5시간 정도 하는데 주문이 쉬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 일주일에 30시간 좀 넘게 합니다. 수익은 일주일 1000불 이상, 중소도시에서 이 정도인데 우버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사용자가 내는 비용의 50% 정도는 운전자가, 나머지는 우버가 가지고 갑니다. 전국의 사용자가 내는 비용의 50%를 가지고 이런저런 비용을 제하면 우버 순이익일 텐데요. 지금은 중고차 구매가 안 좋은 상황이라 당분간 우버 사용자는 줄어들 것 같지 않고 우버가 운전자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기 때문에 리프트에 비해 우버 운전자가 더 많습니다. 보통 우버 하는 사람이 리프트도 같이 합니다. 앱 2개 켜놓고 근데 우버를 시작하면 계속해서 손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리프트를 켤 이유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난 13개월 동안 같은 상황. 운전하다 보면 리프트는 보이지도 않고 사용자들도 리프트가 저렴해서 그쪽에서 서비스를 신청했다. 운전자를 못 찾으니까 우버가 비싸도 우버를 사용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미국 인구 90만 정도의 중소도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존성님께서요, 미국 현지에 굉장히 따끈따끈한 소식을 우버 관련해서 전해주셨는데 어제 방송 보시고 정말 저에게 굉장히 많은 희망을 주시는 이런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이 댓글을 읽어보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미준이라는 커뮤니티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30만 명이 넘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 현업에서 종사도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저처럼 집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자, 어쨌든 많은 분들이 다양한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각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많은 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으시면 지금 존성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처럼 뭐 짧은 글로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이렇게 글을 통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제가 반드시 좋은 글들을 선별해서 많은 분들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열심히 또 하나의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18일 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은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댓글 때문에 굉장히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 미국 증시도 기분 좋게 올라갔습니다. S&P 500이 2% 넘게 껑충 급상승을 했고요. 다우존스도 1.34%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2.76% 그리고 러셀 2000은요 무려 3.19%나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3대 지수 그리고 중소형주까지 한꺼번에 올라가는 굉장히 기분 좋은 추세를 어제 하루 동안 보여줬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금요일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요. 월요일날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화요일날 반등을 했습니다. 자, 과연 수요일, 목요일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 증시의 흐름을 이어나갈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그런 화요일, 수요일 장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개별 종목의 성적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종목 혹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은요, 업스타트입니다. 업스타트의 주가를 보면요, 무려 23.47%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하루 동안 23%가 올라간 것도 대단하지만 지난 4일 동안요, 무려 81% 이상 급등을 해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가를 보여주는 종목이 바로 업스타트다. 하루에 뭐 70% 빠진 적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반등을 시작하더니 이제는 단 4일 만에 80% 넘게 완전히 폭등을 해버렸다. 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떠한 종목에 투자를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에 70% 빠지고 4일 만에 80% 올라가기 때문에 언제 사냐, 언제 파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수익률의 차이가 있잖아요. 따라서 단기 투자는 어차피 운이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운에 우리의 소중한 자금을 맡기면 안 되겠고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건전한 그리고 건강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업스타트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기분이 좋은 하루였고요. 자, 그리고 아이온큐가 17.49%에서 올라가면서 역시 굉장히 좀 오래간만에 급등하는 추세를 보여줬고요. 니오가 14.3%, 시리미티드가 14% 올라갔습니다. 실버게이트가 13.48%, 코인베이스 13.45, 파이버가 12.50%, 레모네이드 9.41, AMD도 8.73%나 올라갔고요. 차지포인트가 7.95, 버진 갤럭틱이 7.90, 리오토가 7.81, SQM이 7.73, SQ 블록이죠. 블록이 6.39, KLA도 6.34%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뭐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6%, 5%, 4% 정도 성장주 위주 그리고 테크주 위주로 굉장히 기분 좋게 주가가 상승한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오래간만에 대형 테크 주식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파만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 변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종목은 엔비디아입니다. 최근 들어서 사실 테크 주식 중에 가장 많이 주가가 빠진 종목이기 때문에 어제 이렇게 기분 좋게 5% 이상 급등을 했고요. 자, 테슬라도 좋았습니다. 5.14%. 엔비디아와 더불어서 테슬라의 주가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5% 올라갔어도 아직까지 761달러라는 저렴한 주가를 보이고 있고요. 자, 아마존이 4.11%, 애플이 2.54%, 넷플릭스 2.717, 마이크로소프트도 2% 넘게 올라갔고요. 그 뒤를 이어서 구글이 1.66,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 플랫폼즈가 1.29% 소폭의 상승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따라서 어제는 성장주, 테크주 가리지 않고 그리고 중소형주 그리고 대형주 가리지 않고 모두 사이좋게 급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통해서요, 제가 개인 그 트레이더들 있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투자자들의 센티먼트, 지금 어떠한 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지 여기에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본 바가 있습니다. 결과가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50% 이상의 시장 참여 그 트레이더들이 앞으로 계속 심각한 하락장이 지속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다른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번에 설문에 참여한 그 참가자들은요, 펀드 매니저들이죠. 그래서 직접 머니를 매니징하는 이러한 펀드 매니저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것처럼 제목은 좋지가 않죠.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엄청나게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9/11, 따라서 9/11 이후에 지금 가장 많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테크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뢰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 15년 만에 가장 언더웨이트 돼 있다. 언더웨이트라는 것은 다른 그 주식에 대해서 비중이 낮게 책정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머니 매니저들, 즉 펀드 매니저들이요, 지금 굉장히 극심하게 베어리시하다. 전망을 어둡게 본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레벨에 이루지는 않았다. 어떤 레벨에 가지 않았냐면요, 완전한 캐피출레이션까지는 가지 않았다. 캐피출레이션이 뭐냐면요, 완전히 항복하는 겁니다. 따라서 항복을 한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이제 시장을 떠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번 결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화요일 날 서베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들에게 공유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5월 달을 맞이해서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서베이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결과에 따르면 캐시 레벨이, 그러니까 현금의 보유 수준이죠. 이게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6.1%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런데 6.1% 그러면 별로 많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6.1%는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4월 달에는 5.5%인데 오히려 더 현금 비중이 올라간 거잖아요. 따라서 계속해서 현금을 더 비중을 쌓아놓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금 비중 6.1%가 어느 정도로 높은 건지 한눈에 우리가 간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뭐 9/11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9/11
2000년 이후에,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거의 최고로 높은 현금 비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사이에 좀 금융 위기가 올 때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마다 조금씩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6.1%까지 올라간 것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참가한 머니 매니저들의 숫자가 331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운용 자금의 규모를 다 합치면요, 거의 뭐 1트릴리언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986 빌리언의 지금 어셋을 이들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78%가 기대하기를 계속해서 쇼텀 레이트, 금리가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의 그 금리 인상을 보고 있냐면 앞으로 7.9번 정도가 올라갈 거다. 원래는 이제 7.4번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했었는데 7.9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번 정도 레이트를 더 올려야 이제 인상이 좀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한 번 올릴 때 우리가 보통 0.25를 올린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8번을 올리게 되면 2% 정도 더 올라가야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거라고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예상한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페드 푸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페드 푸시 뭐냐면요, 이게 경제 상황이 나빠지거나 주식시장이 급락을 해버리면, 완전히 바닥을 기게 되면 연준이 들어와서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도 주식시장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 페드 입장에서는 들어와서 구해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언제쯤 들어와서 구해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느냐, 이 질문을 했더니요, 원래는 S&P 500의 주가가 3637 정도까지 떨어지면 연준이 들어와서 도와줄 것이다, 페드 푸시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 수치가 더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3529까지는 떨어져야 연준이 좀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S&P 500의 지수가 지금 4000이 넘죠. 4088까지 지금 S&P 500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주가가 3500까지 떨어진다 그래도 연준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뭐 3529 정도까지 떨어져야 그때서야 이제 좀 팔을 벗어붙이고 이제 시장을 구해줘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은 테크숏이라고 나오는데요. 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어둡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펀드 매니저들이 플립했다. 플립은요, 이렇게 돌아선 겁니다.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죠. 앞뒤가 바뀐 것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베어리시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14년 만에 가장 낮은 오버웨이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버웨이트는 뭐냐면요, 다른 종목들하고 이제 비중을 비교했을 때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으면 오버웨이트이고, 그리고 적게 투자하고 있으면 언더웨이트잖아요. 그런데 14년 동안 테크 주식은 항상 오버웨이트였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가 0이잖아요. 0이라는 것은 이제 비중이 중간치를 0으로 보겠죠. 그리고 과거 14년 동안은 테크 주식은 항상 오버웨이트였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 5월 달을 보시면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 얘기는 비중이 평균치보다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테크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얼로케이션이 23%나 갑자기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12% 언더웨이트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요, 2006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다. 여기 나와 있죠. 2006년 8월 달에 떨어진 이후에 이렇게까지 비중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테크 주식의 순환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쉽게 간파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뭔지 선물 조사를 해봤더니요, 호키시 센트럴뱅크, 센트럴뱅이 이제 중앙은행인데 미국에서는 연준이죠. 연준이 굉장히 호키시한 그 매파적인 그런 그 느낌을 내고 있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머니 매니저들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 1위라고 합니다. 31%가 그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게 두 번째로 커다란 지금 걱정거리죠. 27%. 원래는 이게 1위였는데요. 1위에서 27%로 떨어졌다. 따라서 리세션에 대한 공포감이 조금은 잦아들고 있다. 뭐 희망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걱정거리는 인플레이션 18%고요. 네 번째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다. 10% 정도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 걱정거리에서 순위가 밀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것들이 하나 둘씩 해결이 되면서 시장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가장 크라우디드한 트레이드, 따라서 많은 주식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보면요, 첫 번째는 롱 오일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좀 오일이 상승하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걸 롱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지금 오일 주식, 그리고 코모디티는 원자잖아요. 이 두 쪽을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두 번째로 숏이니까 떨어지는데 베팅을 하는 거죠. 트레저리, 즉 국채가 떨어지는 것에 그 공매도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좀 인기가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롱 테크 주식입니다. 테크 주식에 대한 비중이 떨어졌어도 이제 거래는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비트코인,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는 그 개인 그 트레이더들의 분위기, 그리고 오늘은 머니 매니저들, 펀드 매니저들의 분위기를 살펴봤는데요. 양쪽 분위기가 약간 비슷하기도 한데 펀드 매니저 쪽이 약간은 더 희망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 전문가들이 느끼는 것처럼 조금씩 좀 나아져야 할 텐데 언제까지 이번 상승장이 좀 지속되면서 분위기가 반전될지 지켜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세 가지 정도의 즐거움을 찾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매일매일 이제 다양한 기사를 읽어가면서 세상의 흐름도 이해를 하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변화, 그리고 발전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고요. 두 번째 즐거움은 어닝 시즌입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성적표가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좀 흥분되는 마음으로 투자 종목들의 어닝 결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즐거움은 뭐냐면요, 남의 포트폴리오를 좀 훔쳐보는 겁니다. 자, 3개월에 한 번씩이요 13F 파일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13F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펀드 매니저, 큰 손이라고 얘기하는 대형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이 대형 투자자들의 운영 자금이 만약에 100 밀리언 달러가 넘으면, 그러니까 1억 달러 이상의 운영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요, 3개월에 한 번씩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의 리스트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공개해야 되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F 파일이라는 것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올라오거든요. 자, 그래서 요즘 이제 13F 파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헤지 펀드들의, 그리고 이제 큰 손들의 13F 파일을 제가 좀 읽어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5월 19일 목요일 방송에서는 이 13F 파일을 가지고 특별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13F 파일의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좀 서머리를 해서요, 어떤 헤지펀드가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또 전반적으로 서머리한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지금 그 큰손들, 그리고 스마트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은 어떤 주식이고 가장 좀 미워하는 주식은 어떤 주식인지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맛보기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2개 정도의 13F 파일 관련된 기사를 읽어볼까 합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13F 파일은요,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빌 게이츠가 운영하고 있는 게이츠 파운데이션, 게이츠 운영재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번에 알파벳의 주식을 모두 다 매도를 해버렸고요. 조금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도 절반 이상으로 줄여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빌 게이츠가 만든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고, 따라서 이 게이츠 재단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반 이상 팔아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이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잖아요.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이제는 이제 이혼을 했죠. 이 두 분이 만든 게이츠 재단이 엑시트를 했다,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투자하고 있었던 알파벳에서 이번에 빠져나가 버렸다. 어느 정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냐면요, 클래스 A 같은 경우는 62K니까 62,000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GOOGL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클래스 C는 GOOG를 얘기하는 건데, 이 경우는 62K 같은 양을 가지고 있었네요. 여기도 이제 62,0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역시 다 팔아버렸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 거죠. 이러한 투자 현황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3F 파일에서 밝혀지고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재밌는 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드했다, 따라서 줄였다는 얘기거든요. 감소시켰는데 가지고 있던 비중을 감소시켰다. 어디에서 그랬냐면 마이크로소프트를 줄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요 1.94 밀리언이나 되는 굉장히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94만 5천 주로 줄였다. 대표 한 반 이상 줄여버린 거잖아요. 따라서 비중을 대폭 감소시켰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판 주식이 많습니다. 월마트도 지금 원래는 6.92 밀리언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302만 주로 줄여버렸고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는 클래스 B를 가지고 있죠. 근데 28.7 밀리언으로 줄였습니다. 원래는 3,370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2,870만 주로 줄였다. 따라서 굵직굵직한 주식을 많이 줄였네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월마트, 버크셔 해서웨이,
헬스웨이 모두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미국을 대표하는 우량주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빌 게이츠 재단에서는 굉장히 좀 경제 상황을 어둡게 본다. 따라서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구글에 문제가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월마트에 문제가 있어서 주식을 이렇게 팔아버린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향후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하락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페덱스도 많이 줄였습니다. 1.49 밀리언 149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53만 4천 주로 줄였고요. 그리고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 UPS 같은 경우도 228만 주에서 74만 1천 주로 줄였습니다. 자, 그 얘기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리테일 쪽에 그 좀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커머스 쪽의 미래를 굉장히 좋지 않게 예상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의 개수를 줄였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아닌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빌 게이츠 재단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데이터 로마에 가서요. 빌 게이츠 재단이 지금 가장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는 종목 탑10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 트러스트. 여기 클릭하시면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쭉 뜨게 되거든요. 자, 아직까지는 가장 비중 있게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전체 투자 자금의 무려 51%를 버크셔 해서웨이에 넣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8% 정도 보유 비중을 줄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종목은 WM, Waste Management고요. 14.9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CNI, Canadian Railway입니다. 8.87% 정도 투자 자금이 들어가 있고요. 4위는 캐터필라, 8.29. 그때 캐터필라 역시도 24% 정도 투자 자금을 줄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5위는 이콜럽이고요. 3.90% 정도의 비중을 담당하고 있고요. 자, 6위는 월마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줄였죠. 56% 이상 가지고 있던 자금을 빼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도 2.28%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디어가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데 1.89%, 역시 12.96%나 가지고 있던 자금을 빼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코카콜라가 등장을 하는데 1.73%고요. 11위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은 무려 51.25%나 자금을 빼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들을 이어서 뭐 많은 종목들이 보이긴 하는데 자금을 전체적으로 다 줄이기만 했지 늘린 종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변화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게이츠 재단에서는 굉장히 좀 앞으로 마크로 상황 때문에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13F 파일을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버린 웰스 펀드라고 써 있죠. 소버린 웰스 펀드가 바로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을 얘기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러한 전략을 펼칠 때가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 웰스 펀드가 이번에 메타 플랫폼즈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 C 리미티도 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종목 모두 굉장히 좀 리스키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데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소버린 웰스 펀드가 이번에 무슨 종목을 샀냐면 페이스북의 오너인 메타 플랫폼즈, 그리고 싱가포르에 베이스를 두고 있는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게임도 하죠. 그래서 게임 플랫폼 그리고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C 리미티드를 이번에 줍줍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13F 파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써 있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버린 그 웰스 펀드는요, 다른 말로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라고 부릅니다. 퍼블릭이라는 것은 이제 공공의 그런 뜻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이것은 사적인 기업이 아니라 공공 자금을 가지고 운용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메타 같은 경우는 418K니까 41만 8천 주를 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C 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23만 9천 주를 샀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메리칸 디포지토리 쉐어즈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유명한 ADS입니다. 미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들어와서 그 상장을 하면서 이렇게 판매가 될 때는 보통 ADS라는 그 이름이 뒤에 붙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매수하실 때요, 뒤에 잠깐 붙는 걸 보시면 다 ADS라고 써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메타 그리고 C리미티드라는 종목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는 또한 더블했다. 따라서 2배로 가지고 있던 종목의 그 비중을 늘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종목을 늘렸냐면요, 비디오 게임을 디벨로핑 하고 있는 테이크2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 TTWO가 티커네임이고요. 이 종목을 2배로 늘렸다. 원래는 이제 564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굉장히 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1100만 주가 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더 좀 매수한 그 종목이 더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알리바바도 48.6%나 비중을 확대를 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페이팔도 많이 샀습니다. 페이팔도 지금 91만 주가 넘는 주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거에서 34%를 증가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특징이 하나씩 보입니다. 메타 플랫폼주도 그렇고 지금 페이팔도 그렇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소버린 웰스 펀드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떨어진 종목을 줍줍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목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정리한 종목도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lmost entirely니까 완전히 정리해버린 거죠. 거의 Just Eat Takeaway라는 기업의 주식을 거의 다 매도를 해버렸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월마트의 주식을 무려 52%나 줄여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79만 주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하고요. 비자카드의 주식도 18.8%를 줄였다. 자, 그래서 월마트랑 비자를 줄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경기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겁니다. 경기가 활성화되면 비자카드 같은 기업은 당연히 이제 그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리세션이 올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월마트, 소비자의 심리가 지금 수축되고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비자카드가 올리고 있는 수수료의 그 수익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기업을 줄였다는 것은 지금 경기 상황에 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금 리세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줍줍한 종목들을 보면 지금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반등하기 전에 조금은 더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라든지 아니면 알리바바, 페이팔 등을 주워 담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스타벅스 관련된 소식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스타벅스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타벅스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기분 좋을 만한 뉴스 하나가 보여서요.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벅스의 CEO 호워드 슐츠가 바이 더 딥을 다시 하고 있다라고 써 있죠. 자, 바이 더 딥은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줍줍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시 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왜냐면 제가 한 며칠 전에 이 스타벅스의 CEO가 자기가 일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고 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들과 좀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스타벅스 코퍼레이션 SBUX가 티커네임이고요. CEO의 이름은 호워드 슐츠입니다. 자, 이분이 픽업을 했다. 픽업이 이제 줍줍이죠. Another 72,500 72,500주를 지금 줍줍을 했는데요. 5월 12일 날 68달러 85센트를 주고 샀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73달러 72센트거든요. 따라서 사자마자 주가가 많이 올라가 버렸네요. 굉장히 좀 적시에 줍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소식은 굉장히 기분 좋은 게 5월 10일 날 며칠 전에 137,500주를 산 다음에 다시 또 산 거거든요. 따라서 지금 그때 샀을 때는 72달러, 73달러에 샀기 때문에 사고 나서 주가가 더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더 산다. 지금 굉장히 좀 호재로 보고 계속해서 자기가 일하고 있는 스타벅스의 주식을 모아나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토탈 홀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면요. 자, 무려 2,179만 5천 주를 넘어가는 굉장히 좀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호워드 슐츠가요, 이 스타벅스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근데 창업하고 나서 CEO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지금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잠시 임시 CEO를 맡고 있는데 그 와중에 계속해서 스타벅스의 주식을 모아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좀 다시 돌아와서
봤더니 상황이 굉장히 좋네. 지금 주가가 올라갈 일밖에 없네.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은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분 좋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사 역시도 제가 아직까지는 사지 못한 종목입니다. 캐터필라인데요. 계속 바라만 보고 있죠.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자, 캐터필라 역시도 주가가 급등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사회에서 보드는 이제 이사진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15빌리언 정도의 스톡 바이백을 승인했다. 스톡 바이백은 이제 우리가 자사주 매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국에서는 보통 자사주 매입을 하면 다 소각을 해버립니다. 따라서 주가에는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캐터필라가 2.4% 정도 올랐다고 나오는데요. 결국 이 프리장에서 그랬고 시장이 마감될 때는 2.85% 정도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 그랬다고 나와 있죠. 왜냐면 발표가 났는데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보드에서 승인을 했다. 새로운 15빌리언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15빌리언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잡히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지금 현재 월요일 날 종가가 207달러 정도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 15빌리언을 나눠보면요. 무려 7,240만 주를 태워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전체 발행된 주식에서 무려 13.6%를 없애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요. 전체 주식의 13.6%나 해버리면 주가가 10%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사주 매입을 과연 뭐 1년을 두고 할런지 아니면 한 2년 정도 두고 할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주가에 상당히 좀 상승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캐터필라가 또 발표를 하기를 그들은 어치브했다, 성취를 했다는 거잖아요. 인베스터 데이에 타겟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 타겟들을 다 달성을 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 어떤 타겟들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영업 프로핏 마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강력한 MENT 프리 캐시 플로우를 만들어냈다. MENT는요, 이 캐터필라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분야를 얘기합니다. 머시너리, 에너지, 트랜스포테이션 이 세 가지 모두 굉장히 좀 영업이 잘 이루어져서 이 프리 캐시 플로우,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대를 할 때는 하이어 롱텀 세일즈 그로스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매출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에너지의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전기 쪽으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친환경 쪽으로 에너지의 추세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내연기관에서 이 전기 쪽으로, 배터리 쪽으로 이 전환 추세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애드러스블 마켓,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캐터필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캐터필라는 중장비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머시너리, 에너지, 트랜스포테이션 다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전기를 사용한, 따라서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중장비, 그리고 또 자율주행을 이용하는 그런 중장비까지 좀 판매를 한다. 따라서 이쪽 그 중장비 쪽의 테슬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기업이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 바이백을 좀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게 무려 1.4빌리언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이 바이백은요, 2019년 초에 승인이 10빌리언이 났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 쓰지 못하고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15빌리언이 승인 난 거랑 합쳐버리면 16.4빌리언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앞으로 바이백을 해줄 수 있다.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에 승인된 150억 달러 정도의 규모의 자사주 매입은 8월 1일 이후에 시행할 수 있다라고 넌지시 정보를 흘려주고 있습니다. 자, 캐터필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 기사는 애플 관련된 소식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요, 원래 5월 말 정도가 되면 일주일에 3번씩 사무실 근무자들은 복귀를 해줄 것을 원칙으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 룰을 다시 연기한다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고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자, 애플이 포스트폰한다, 연기한다는 거죠. 원래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계획을 다시 한번 연장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어떤 부분을
시간을 연장을 하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오피스에 출근할 것을 이제 정책으로 삼았었는데 5월 23일부터 그렇게 할 예정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에 코비드 바이러스가 다시 또 좀 번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고 다시 무한정 연장을 한다. 따라서 no date has been set이란 얘기는 이제 언제부터 다시 3일 동안 출근을 할지는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무기한 연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애플의 사무직 근무자 같은 경우는요, 시작했다. 오피스에 출근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을 한 것은 이제 4월 11일부터는 한 번씩 출근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는 출근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5일 중에 3일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이틀은 지금 오피스에 직접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한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애플이 애뉴얼 디벨로퍼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포맷 따라서 이게 사람들을 이렇게 강당 같은 데 모아놓고 컨벤션 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이런 그 애뉴얼 디벨로퍼먼트 컨퍼런스를 진행한다. 3년을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예전부터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재택근무라든지 우리가 미팅을 줌이나 이런 화상을 통해서 하는 것은요. 우리 인류가 잠깐 변화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보하는 모습이다. 어떻게 보면 진화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주일에 지금 2번 출근하고 3번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만약에 몇 달 후에 3번으로 옮긴다고 해도 결국 일주일에 2번은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2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집에서 일하는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진화를 이미 받아들인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시 예전으로 100%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따라서 예전처럼 5일 근무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원히 불가능해지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그 우리 삶의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잠시 좀 멈춰서서 생각한다면 여기저기에서 투자할 수 있는 어떤 투자의 에어리어, 뭐 그 아이디어 같은 게 생각이 날 수도 있다는 면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내려와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보시면 애플은 원래 1년에 한 번씩 디벨로퍼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뭐 제가 한 번도 참가를 해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대규모의 그런 이벤트가 될 거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커다란 축제 분위기를 내면서 이제 신제품도 소개를 하고 여러 가지 발표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3년 내내 이러한 그 컨퍼런스가 온라인에서 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볼 때는 이 온라인 쪽에서 마이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마이스라는 것은 4가지를 줄여서 얘기하는 건데 M은 그 미팅이고요. I는 인센티브 투어를 얘기하고 세 번째 C는 컨퍼런스, 마지막 E는요. 엑시비션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강당이라든지 이렇게 커다란 규모의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그 호텔의 컨벤션 센터를 빌려서 했던 그런 행사들을 이제는 온라인에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을 통해서 기업들이 많이 해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코비드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지면 예전처럼 다 모여서 애뉴얼 행사를 하고 하는 모습이 다시 나타나게 되겠죠. 하지만 예전에는 100번의 행사를 했다면 그 100번은 어느덧 50번으로 줄어나갈 거고 50번은 결국 30번, 30번은 20번으로 계속해서 줄어나가면서 결국은 이런 마이스 시장의 규모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스 쪽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추세를 좀 읽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마이스 시장이 줄어든다면 반면에 이에 반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산업 분야, 비즈니스 분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애플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 인류가 진보하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번 기사를 같이 읽어봤습니다. 자, 5월 18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마감할 시간입니다. 오늘 역시도 오미진님과 함께 준비한 자막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달러 강세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달러가 다른 화폐에 비해서, 통화에 비해서 굉장히 좀 그 밸류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과연 어떠한 기업, 어떠한 종목이 좀 혜택을 받고 어떤 기업들이 좀 손해를 보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짧은 비디오 클립이 발견이 돼서 여러분들과
모두가 함께 시청을 해볼까 합니다. 뭐 이 영상을 보시고요. 여기 나오는 주식을 팔거나 사자 뭐 이런 의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달러가 움직임에 따라서 달러가 강해지고 약해짐에 따라서 어떤 비즈니스가 좀 영향을 받고 이러한 식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조금 더 좀 넓은 관점을 가지고 재미있게 주식 투자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영상을 공유하게 됐습니다. 5월 18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녁 방송도요,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eema Modi is here with a look at the companies that stand to gain and which stand to lose in a strong dollar environment. Seema. Hey, John, good afternoon. If big tech did not have enough to worry about, the 7% rise in the dollar this year has created yet another headwind, especially for companies that rely on sales overseas. For example, in the first quarter, Apple made around 63% of its revenue outside the U.S. For Microsoft, it's about 50%. Beyond tech, industrials and materials remain vulnerable to the stronger dollar. Those are the two other sectors that generate, again, most or a significant amount of their sales outside the U.S. As are emerging markets, which did see outflows of $4 billion in the month of April. You'll see they're up to date, but they've underperformed the S&P 500 in the last 3 months. On the flip side, the winners, well, according to Crescent Capital, small caps, which do have more of a domestic tilt, and travel companies. The stronger currency is advantageous to Americans traveling overseas to certain destinations like Europe, where your money can go further. For example, if you converted $100 back in May of 2021, you would have received 82 euros. Today, it's around 94 euros. So that can certainly have an effect on people's psyche when they're booking travel. That's a pretty good exchange, and it feels like you're paying more to actually get there in a plane. But then when you get there, maybe you can afford to buy an expensive bag also, which I know some people like to try. So how is that reflected in the bookings? And do you have any insight on how luxury goods might be impacted as well? So to answer your first question, bookings to Europe have been growing consistently this year. They're about 11% in the last 2 months, according to data from Hopper. One of the questions that comes up there is, well, if you look at the travel landscape, which are the companies that are best positioned to win in this type of environment? It really comes down to Intercontinental, Accor, Marriott, Hilton. These are the sort of subset of companies that have really grown their portfolio of properties across Europe. So that's something to keep in mind. Again, these currency moves are pretty significant. If you look at year to date, the dollar is now, I think, up around 12% against the Japanese yen this year, against the euro around 7%. We're expecting it to trade in parity with the euro sometime later this year, according to HSBC and Goldman Sachs. So the effect it has then on luxury goods, purchasing of goods overseas, that certainly could be a bigger benefit over time, too. Yeah, we'll see. I mean, the Walmart customer getting pinched, clearly, but, yeah, you know, the higher end customer, as is so often the case, exactly, not as much. Yeah. Seema, thanks.